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용의 미심쩍다 진행을 맡은 김노은입니다. 김태용 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메멘토를 통해 본 가짜뉴스와 기억 왜곡에 대해 김태용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몇 해 전 소개해드린 선생님의 저서 감정의 안쪽에 실린 영화 분석을 토대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남자의 복수극과 그 반전을 그린 미국의 범죄, 스릴러 영화로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소재와 충격적인 반전 등으로 유명한 영화이기도 하죠. 영화 메멘토의 주인공 레나드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이 단기 기억이란 무엇이며 주인공은 어떻게 이 병에 걸리게 되나요? 네,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라는 말이 이제 기억을 구분하는 데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느냐를 기준으로 보통 이제 구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기억은 일반적으로 그 보존 기간이 이제 수초에서 수십 초에 불과한 짧은 기억을 얘기합니다. 네. 조금 더 가면 긴 단위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은 수개월부터 길게는 평생 동안 보존하는 기억을 이제 장기 기억이라 그래요. 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사람들이 어떤 거를 이제 처음 접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이 방송을 이제 듣는다. 그럼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정보가 바로 장기 기억에서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기 기억이라는 곳에 일단 들어와서 머물다가 네. 이게 단기 기억에서 처리가 끝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단기 기억을 반드시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이런 게 있고, 그렇다면 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은 왜 일단 구분됐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장기 기억에다 일단 바로바로 집어넣지 못하고 처리하는 일단 단위는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단기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기 기억은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작아요. 장기 기억은 용량이 무한대잖아요. 네. 뇌에 이제 신경세포 연결이 무한대에 가능하니까 무한대로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장기 기억은. 단기 기억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처리 공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비유하면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정보들은 보통 어디에 저장됩니까? 하드디스크. 컴퓨터를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크잖아요. 2테라 요새 이런 것도 쓰니까 거기다 저장이 되는데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의 정보가 바로 안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요? 처음에 정보가 들어오면 메모리, 그 다음에 메모리하고 그 CPU에서 처리를 해서 저장된 결과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죠. 네. 그럼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들을 불러올 때도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에서 직접 처리한 게 아니고 이거를 메모리로 갖고 오든가 해서 CPU가 처리한 다음에 다시 넣든가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여기 비교하자면 장기 기억은 하드디스크인 거죠. 엄청나게 용량이 큰. 근데 하드디스크가 독자로 처리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걸 처리하는 공간은 메모리하고 CPU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기억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메모리는 용량이 작잖아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똑같이 사람의 단기 기억도 일단 용량이 작아요. 처리 속도는 빨라요. 하드디스크보다 메모리가 빠르듯이 CPU하고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공간이 작은데 어떻게 많은 정보를 처리하냐면 빨리 처리하니까 순차적으로 막 처리해서 넘겨주고 또 처리해서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단기 기억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억의 시간이 짧다 하는 의미에서 단기 기억으로만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작업 기억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숏텀 메모리가 아니라 워킹 메모리라고 부르자 하는 제안을 하는 학자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그게 오히려 타당하다. 이거는 기억의 장기성과 단기성에 있어서 구분될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정보 처리하는 하나의 책상 같은 거다. 여기 올려놓고서 처리 끝내면 저장하고 창고에다. 그거랑 비슷한 거니까 워킹 메모리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단기 기억은 정보 처리 용량이 작지만 순차적인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렇게 처리된 거를 장기 기억이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이 어떤 기억 혹은 정보 처리가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구분된다. 혹은 단기 기억을 거쳐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우연찮게 알게 된 것 중에 된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옛날에는 뇌 간질이라든가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뇌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네. 요즘엔 조금 덜하는 편인데 거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막 뻑하면 뇌를 까서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뇌량이라고 막 이렇게 절제하고 뭐 이랬어요. 그럼 이제 간질 발작이 줄어든다든가 뭐 이런 건데, 근데 어떤 환자한테 그런 수술을 뇌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앞에서 잠깐 이제 막 정보가 들어온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영화 본 얘기, 이런 것들,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짧은 영화라고 치면 좀 있으면 그걸 잊어먹는 거죠. 영화 봤다는 사실을. 그래가지고선 전혀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이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황당하니까.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기억은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좀 있으면 잊어먹고 저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구분이 되는구나. 인간이 이게 처리할 때 단기 기억이 있고 이거를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뇌손상으로 이게 이제 차단된 거죠. 이 사람은 단기 기억에서 처리는 되는데 장기 기억으로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사고 능력이니 뭐니 이상이 없는데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자꾸 발견되면서 네.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상실증은 뭐냐면 단기 기억 상실증, 장기 기억 상실증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대학 다닐 때랑 이럴 때는 한참 동안 이렇게 배웠어요. 요즘은 이거를 순행성 기억 상실증, 역행성 기억 상실증 이렇게 써요. 네. 근데 난 거기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단 싫고 빼고 네. 옛날식으로 하면, 단기 기억 상실증, 장기 기억 상실증은 뭐냐면, 자, 단기 기억 상실증은 단기 기억은 정상인데 장기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기억에서 처리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못 넘기는 거예요. 네. 뭐 혹은 넘기는데 그걸 불러올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통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새로 학습한 거를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인출이 안 되는 저장이 안 된다고 일단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하여튼 저장이 안 돼요. 그런 것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에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럼 막 울 거 아니에요, 슬퍼서. 네. 10분 10분 뒤에 아버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무서운데. 저장이 안 되니까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단기 기억 상실증이고요. 네. 장기 기억 상실증은 뭐냐면 옛날 거 다 잊어먹는 거죠, 싹. 장기 기억이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기 기억 상실증은 과거에 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기 전까지 기억은 다 정상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네. 다만 새로운 것 학습이 안 돼요. 저장과 학습이. 근데 장기 기억 상실증은 반대로 현재부터 새로 들어오는 건 다 저장이 되는데 옛날 기억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우리 통상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한국 드라마의 특징, 기억 상실증 아니에요? 그쵸. 이제 어떤 사람이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떠돌다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마누라가 있더라. 뭐 이제 그 장기 기억 상실증. 왜냐하면 이 사람 자기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 기억 상실증이고, 단기 기억 상실증은 이제 반대. 단기 기억 상실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인공이 어떻게 이 병에 걸리게 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뇌를 다쳤기 때문에. 아까도 이 사례를 발견하게 된 케이스가 뇌 수술하다가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자가 수술 부작용으로. 그것처럼 단기 기억 상실증은 뇌를 다쳐서 보통 생겨요. 뇌 손상으로. 네. 그렇다면 만일 이 레나드처럼 단기 기억만 할 수 있고 장기 기억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당면한 거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제 집에서 나 오늘 영화 보러 가야지 하고 길을 나섰을 수가 있어요. 걷다 보면 영화 보러 가야지라는 걸 까먹을 수 있잖아요. 네. 까먹은 게 저장이 안 됐으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길을 걷다 보면 나 왜 걷고 있지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어떤 놈이랑 싸움이 붙었어요. 막 이제 나를 이렇게 모욕해가지고 주먹을 치고 받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내가 왜 싸우고 있지? 뭘 약간 극단적인 건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연속적일 때는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임상 쪽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뭐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일상생활에서 계속 새로운 게 저장이 안 되면 네.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이사도 못 가죠. 예를 들면 이제 장기 기업, 단기 기업 성실증에 걸린 다음에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 집 못 찾아간다는 거지. 네. 기억을 못 하니까. 그 다음에 사회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 레나드라는 사람이 어떤 여자를 만나서 뭐 사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 얼굴 좀 하나 기억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여자가 앉아있는 데를 지나간단 말이죠. 못 알아보니까 여자가 붙잡죠. 그 장면이 나오는 영화에. 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인간관계라는 건 불가능하죠. 옛날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 유지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네. 새로 사람 못 사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자체가 일단 대단히 어려워진다. 네. 불편하고. 근데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삶이 정지하는 거죠. 그 단기기억 상실증이 걸린 상태에서 네.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친구랑 나 얘네부터 알고 있었다. 장기 기억이 있으니까 알아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와 이 친구의 관계는 내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렸으면 과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라는 건 없는 거죠. 네. 옛날엔 사이가 좋았지만 지금 싸워서 안 좋다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럼 관계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딱 과거에 그 병을 앓기 전까지만 삶이 진행되는 거고, 네. 그 이후의 삶은 스톱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주관적인 견해인데, 굳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장기 기억 상실증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장기 기억 상실증은 또 시간이 지나면 돌아와요. 네. 보통 기억들이. 근데 단기 기억 상실증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되면서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된다면 삶의 의미 같은 걸 찾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인공은 이렇게 미래를 상실했음에도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 주인공의 삶의 이유,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를 꼽으라면 복수죠. 복수. 아내를 죽인 범인을 기어이 찾아내서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 하는 이 하나의 열망으로 이제 살아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미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네.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이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복수, 아내의 죽음에 대한 복수, 이걸 붙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주인공은 이 세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걸린 이 단기 기억 상실증도 세미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놀랍게도 주인공이 고집스레 붙들고 있었던 이 기억은 심하게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영화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요. 이 사람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니까 네. 그 아내가 의심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 남자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병 때문에 저러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변해서 저러는 건지 그 아내가 그걸 의심을 해가지고 이 아내가 당뇨병 환자였는데 네. 주사를 놔달라 그래요. 근데 주사를 놔달라 그러고선 한 뭐 예를 들어 5분 지나서 또 놔달라 그러면 이 사람 까먹었으니까 계속 놔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주사 계속 맞으면 죽죠. 네. 죽었어요 아내가. 근데 그건데 이게 이제 뭐랑 혼합을 기억을 어떻게 왜곡시켰냐면 이 사람이 네. 샘이라는 사람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 보험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질병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가짜다. 당신 남편 꾀병이다. 하는 식의 결론을 끌어낸 거예요. 보험금 안 주려고. 네. 그랬더니 샘의 아내가 의심을 한 거죠. 아, 남편이 꾀병 아니야 저거? 그래서 당뇨병 주사를 놔달라 연속으로. 그래서 맞고 죽었다 하는 식으로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는데 그거는 기억에서 살짝 묻어버리고 무의식기에다 묻어버렸겠죠.
의식 차원에서 뭘 자꾸 생각했냐면 세미 사건. 내가 세미한테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식의 죄책감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 레나드가 갖고 있었던 진짜 죄책감은 나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 내가 아내를 죽였다 하는 죄책감인데, 그거를 세미라는 쪽으로 네. 의식 차원에서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로 왜곡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왜 이런 왜곡을 할까요? 기억 왜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왜 기억을 왜곡할까요? 약간 그런 의식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기억 왜곡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장면 같은 걸 보면 옛날에 있었던 일을 회고한단 말이에요. 여러 명이 모여서. 네. 예를 들어 가족들이 옛날에 여행 갔던 일을 회고해요. 사람마다 기억이 좀 달라요. 흥미롭게도. 네.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서 10년 전 일, 20년 전 일을 얘기한다 그러면 기억이 또 달라요. 대체는 비슷한데 네. 세부로 들어가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네. 중간중간 유실된단 말이에요. 명확하지 않은 게 있고. 네. 근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그 틈을 메꿔요.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적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비워진 구석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채운 거죠, 자기 식대로. 그러면서 메꾸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세부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너 그때 소주 먹고 토했지? 그러면 아니야, 맥주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세부가 달라지는 건데, 이런 기억 왜곡은 사실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네. 크게 문제도 없고, 사회생활 할 때, 뭐 옛날에 뭐 있었던 일 중에 약간의 왜곡이 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심하게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레나드처럼. 네. 자기가 아내를 죽여놓고, 그거는 아니고 세미 쪽으로 완전히 기억을 왜곡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걸까요? 이건 이제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야 되는 건데, 네. 일상적으로 그 어떤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이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뭐 흔히 얘기하는 의미에서 그걸 방어기제 작동할 수 있죠. 네.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방어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왜곡이죠, 왜곡. 그거를 고통스럽지 않은 쪽으로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 그걸 떠올릴 때면 너무 괴롭다. 그러면 그 상처받던 사건을 각색한다든가.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보통 부모들은 자식 때린 거 다 잊어먹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고, 다 잊어먹는 건 아니고, 잊어먹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자식 입장에서 나중에 커가지고, 그때 나한테 그랬죠? 그러면 기억 안 나, 그러는데. 혹은 다르게 기억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더라도, 그 기억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면, 그걸 자기는 진짜로 왜곡해서 기억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 왜곡의 주요한 원인은 뭐냐 하면, 고통스러운 기억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게 가장 주된 이유다. 그러니까 레나드에게도 전형적으로 나타난 기억 왜곡도 그쪽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이 영화 메멘토는 주인공이 의식적으로 기억을 왜곡하는 모습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주인공이 테디라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들었던 말, 그러니까 믿고 싶은 대로 기억하라고 이 말을 통해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흔히 정보를 수용하거나 진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신념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진리와 허위를 구분할 수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허위는 배격할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념이죠. 통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어떤 진리를 수용할 때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아 이거 맞구나 하면 받아들이고, 네. 틀리다 하면 안 받아들이고 그럽니까? 현실에서는? 아니죠. 네. 현실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에서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냐면 동기나 감정 같은 거예요. 동기나 감정이 작용을 한다. 뭐 대표적으로 그 암 진단 받으면
1단계가 부정하네요. 아, 네. 많이 들어가셨죠? 맞아요. 부인. 아니다. 왜 부인해요? 그걸 받아들이면 너무 힘들거든. 네. 너무 고통스럽거든. 그러면 이제 부인하는 단계, 건강하니까 좀 있으면 수용하는데, 그래도 처음엔 부인한단 말이에요. 네. 누구 죽었다 그러면, 아니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정보를 수용한다, 혹은 진리를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만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거기에는 동기도 작용하고, 감정도 작용한다. 그래서 동기와 감정이 진리를 수용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보면 진보적인 사상, 이제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그게 진리인데 사실. 그거를 받아들이면 자기들은 좋잖아요. 네. 살기도 좋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가입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진보정당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면 제일 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마음속으로 좋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거. 자, 그런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진보적인 사상, 견해, 이런 걸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면 손해보는 일이 많다든가, 탄압당하는 일이 있을 경우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매트릭스 얘기했었나요? 세상이 뒤집힌 곳이다. 사실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라는 걸 처음에 알게 됐을 때 주인공이 토하잖아요. 너무 놀라서. 힘들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아니야!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받아들이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을 수 있어요. 저항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그 사람의 상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동기 이런 데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레너드가 진실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의 그 열망이 있잖아요. 복수의 열망에 부합되는 정보만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고, 어느 순간 누구야, 거기 나쁜 놈 나오는 놈, 테디가 정말 나쁜 놈이라서 죽이고 싶어지자, 어떻게 해요? 테디가 범인이라고 조작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조작하잖아요. 나중에 테디를 죽이게 만들려고. 이런 식의 행동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 욕망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이제 경향이 좀 더 커져가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쫓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보만을 편파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는 정보를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경향까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도 이 영화와 오버랩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최순실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다. 세월호 피해자만 과도한 보상을 받는다.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내려왔다 등의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온라인과 거리를 어지럽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인 것들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자들의 심리도 이 영화의 주인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황교안이 이겼으면 좋겠다. 요새 황교안이 약간 밑으로 오는데, 아니면 박근혜가 나는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은 그거에 부합되는 정보를 거의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하겠죠. 또 심지어 가짜를 조작해서라도 자기의 신념을 더 강화시켜주고 자기의 행동을 더 이제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 선택을 하겠죠. 굉장히 위험한 경향이지만 사실 일반적인 경향일 수도 있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거는 심리학 이론에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연구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만 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 보더라도 이렇게 SNS를 할 때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이 주장이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열심히 읽어요? 아니요. 넘겨버리죠. 그리고 어떤 거, 내 입장을 지지해주고 강화해주는 게 나와요. 열심히 정도가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예요? 정보를 편파 수집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욕망하는 바를 에 유리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한국 사회에 있고 그것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건데 네. 어쨌든 이것은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정신이 건강하면 그런 병적인 욕망이 별로 없을 것이고 또는 뭐 이제 건전하다면 사상이 그럼 병적인 욕망이 적을 것이고 그럴수록 기억 왜곡도 적겠죠. 네. 저는 기억 왜곡이 어느 정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심리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정도가 심해서 심한 왜곡들을 한다. 박근혜 예쁘다 뭐 이런 왜곡.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왜곡이라 할 수 없나요? 근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왜곡들 있잖아요. 그런 왜곡들을 하는 거는 정신건강의 측면, 그다음에 사회병리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기억 왜곡이 한국 사회에서 이런 편파적인 정보 수집, 기억 왜곡, 뭐 사실 날조 이런 걸 유발시키는 것을 막으려면 전반적으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올라가야 되겠어요.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뭐 가능하게 해주려면 당연히 사회가 좋아져야 됩니다. 사회가 건강해지고 좋아져야 뭐 사람들의 정신건강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왜곡 현상을 줄이고 뭐 객관적 진리나 정보가 중요시 되는 그런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전제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용 소장님과 함께 영화 메멘토를 통해 본 가짜뉴스와 기억 왜곡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